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회 실전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침판이 가리키는 곳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각, 도북, 자북, 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나침판이 가리키는 곳, 도북, 우리가 먼저 도북하면은 지도상의 북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진북 같은 경우에는 3번의 진북 같은 경우에는 북극성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북극성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자북, 이 자북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이 되는 거죠. N극이 N극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을 자북이라고 하고 지도상의 북쪽을 도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북극성 방향 진짜 북쪽 이게 진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편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진짜 북쪽과 지도상의 북쪽 또는 진짜 북쪽과 나침판에 가리키는 북쪽 이게 편차 이 편각을 이게 차이 나는 각을 차이를 나타내는 각을 뭐 진북과 도북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도편각이라고 하고 진북과 자북의 이 차이를 자편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답은 4번이 되겠다. 받은 각 우리가 이제 뭐 본문상에서 받은 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받은 각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에어포일의 시위성과 상대풍이 이루는 각 어떤 받은 각의 하나의 어떤 정의를 나타낸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신고해야 할 기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신고 안 해도 되는 기체. 그래서 1번 자이로프레인 초소형 자이로프레인 이거는 신고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이로프레인 하면은 일단은 이제 회전 형태로 해 가지고 양력을 얻고 프로펠러로 해서 추진력을 얻는 회전익 항공기를 말한다. 이 자이로프레인. 그다음 초소형 비행장치 요거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되겠죠. 3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계류연 무인 비행선 이렇게 나와 있죠. 무인 비행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신고 제외되는 대상 이렇게 보면은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 그렇죠? 비영리 용도 무인 동력 비행 장치하고 그다음에 연료 중량 이렇게 제외하고 자체 중량 12kg 이하, 그 다음에 길이 7m 이하인 비영리 용도 무인 비행선이 이제 신고 제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무인 비행선. 뭐 동력 비행 장치는 당연히 이제 신고 대상이 되겠죠. 자, 4번. 왕복 엔진의 엔진 오일 윤활유의 역할이 아닌 것은 요거는 방빙력이 되겠죠. 그렇죠? 방빙력. 요거는 뭐 1회에서도 같이 시험에 가끔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하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1000mA 리튬 폴리머 배터리 방전율 20C하고 10C 이건 이제 방전율을 나타내는 건데 사용하려면 시간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1000mA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mA다. 1000mA, 뭐 동그라미 4개가 되겠죠. 1000mA다. 이거는 10A가 되겠죠. 10A. 10A라는 것은 10A 뜻은 10A로 1시간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10A로 1시간 사용 가능. 10A로 1시간 사용 가능이게 되죠. 그렇죠? 근데 1000mA는 1시간 사용인데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mAh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의 1이 되니까 6분이 되겠다. 자, 6번에 클래스 B 등급에 포함되는 공항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이제 딱 감지하시기를 클래스 B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공항 3개를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천, 김포, 제주 이렇게 3군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클래스 B가 3개가 있고 클래스 C가 11개, 클래스 D가 이제 17개가 있는데 이 클래스 B 등급 여기에는 3개의 공항이 있다. 김포, 제주, 인천. 7번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의 조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거 비행장치 조종자의 어떤 준수 사항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1몰시부터 1촐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해서는 안 된다. 야간 비행 안 되겠죠.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관제 공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겠죠. 맞는 얘기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시야 비행이 가능해야 되겠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진로를 우선한다? 아니죠. 우선하는 게 아니죠. 양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다. 공기 밀도가 높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공기 밀도. 일단은 여러분들 공기 밀도는 그 양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화성에도 사실은 드론이 인저니어티인가요? 그 드론이 가가지고 이제 날리는데도 화성은 지구에 비해서 중력은 사실은 이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력이 지구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달은 한 6분의 1 정도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붕붕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과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행에 있어서 더 수월할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공기 밀도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저니어티라는 드론이 화성에서 날릴 때도 지구에서 드론을 양력을 발생할 때 보통 한 1분에 800바퀴를 돌려가지고 이제 양력을 발생하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더, 한 2400바퀴 정도 1분에 그렇게 돌려서 양력을 발생시켜서 이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는 어떤 이제 비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양력 발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한다. 공기 밀도가 높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입자가 증가하고 양력이 증가한다. 4번이 되겠죠. 입자가 증가하고 양력이 증가한다. 자, 이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항력의 종류 중 우리가 이제 항력 종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항력에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배웠지만 항력에는 유도 항력, 그 다음에 유해 항력, 형상 항력 이 3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이제 유도 항력 같은 경우에는 양력 발생 시 동반되는 그렇죠? 양력 발생 시 어떤 하강 기류 또는 날개 윗면, 아랫면을 통과하는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와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발생되는 항력을 유도 항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강 기류 또는 와류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항력, 이걸 유도 항력이라고 하고 유해 항력은 간단하게 항공기 형체예요. 항공기 형체, 이런 표면 마찰, 그러니까 외부 부품, 항공기 형체, 외부 부품 이런 거에 의해서 유해 항력이 발생된다. 그걸 이제 유해 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이제 형상학력 같은 경우에는 형상학력은 블레이드가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가 공기 중을 지날 때 표면 마찰로 발생하는 마찰성 저항이다. 그래서 형상학력은 우리가 이제 마찰성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것은 유도 학력이다. 이것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도 학력 같은 경우에는 하강기류 또는 와류 이렇게 발생해서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학력인데 속도가 증가 시 감소한다. 자, 착빙 10번에 착빙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착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본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항공기 날개나 또는 우리가 드론 뭐 프로펠러 드론이야 이제 낮은 데서 공역 자체가 낮은 곳에서 나르기 때문에 어떤 착빙하고는 뭐 관계가 아주 밀접하지는 않겠죠. 하지만서도 이 착빙은 이제 항공기 날개나 프로펠러의 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착이 돼가지고 항공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착빙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난류성 구름 속에서 강한 착빙이 일어난다. 맞는 얘기죠. 저군형 구름 속에서 강한 착빙이 일어난다. 맞는 얘기죠. 착빙은 0에서 10도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긴다. 이게 마이너스 10도예요, 여러분들.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도 사이에. 요거 그래서 이제 3번도 맞는 이야기죠. 자, 4번에 보면 충운형 구름 속에서 강한 착빙이 일어난다. 충운형은 우리가 이제 2km의 낮은 구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충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착빙하고는 조금 뭐 강한 착빙이라기보다도 날씨가 많이 추우면 무슨 아주 약한 착빙이라든지 고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자, 11번에 무인 멀티콥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배터리 부분은 뭐 시험에 늘 한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식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드론을 이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죠. 자, 모터 회전을 위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주로 사용된다. 맞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가장 낮은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은 이런 배터리가 되죠. 그래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어떤 장점이 이런 방전율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멀티콥터에서도 리튬 폴리머를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 2차 전지, 2차 전지, 연료 전지가 사용된다. 배터리 파손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자, 12번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이거 2, 3, 4번은 사용 사업의 범위가 되는데 어떤 야간 정찰 같은 경우에는 사용 사업에는 관계가 없죠. 강우, 비가 예상되는 구름, 비가 예상되는 구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는 사실은 이제 하충은, 중충은, 상충은, 그렇죠? 하충은, 중충은, 사충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상충은 이제 가장 높은 데 있는 구름이 되겠죠. 상충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에서 15km, 그렇죠? 그 다음에 중충은 여기다 글을 쓰려니까 잘 표기가 안 돼서 이제 그냥 설명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2에서 6km,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하충 같은 게 2에서 2km 이하를 이제 상중, 하충 구름의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나눴었는데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은 이제 하충원 중에서 N으로 시작하는
구름이 하나 있었잖아요. N으로 시작한 NS죠. 이니셜로 하면 NS. 이건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이었죠. 그렇죠? 근데 강우 비가 예상되는 구름, 그래서 여기 수지군에 C로 시작하는 CB라든지 CU, 그렇죠? 요게 예상되는 구름이 되겠죠. 그래서 수지군에, 그래서 여기는 CU가 나와 있으니까 요게 답이 되겠죠. 수지군에 CU, CB가 있는데 그건 3km 미만의 구름, 그렇죠? 자, 14번. 프로펠러의 크기로 26 곱하기 6이라고 쓰여 있는 것 있었다. 다음 중 이에 옳은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드론을 실제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프로펠러에 그렇게 이제 뭐 22 곱하기 6이라든지 또는 뭐 24 곱하기 뭐 9라든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프로펠러의 직경이 이제 22가 되는 거고, 직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펠러가 보통 이렇게 프로펠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직경이 요 길이가 직경이 아니고 여기서 저 끝까지 요거를 이제 프로펠러의 직경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프로펠러를 이제 분리하게 되면은 이걸 딱 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개로 되니까 직경을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는데 같이 있는 거 전체를 직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의 직경이 22cm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6의 숫자는 뭐냐면 피치가 6cm이다. 이 피치가 6cm,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죠. 그 뭐냐면 3번이 돼요. 여기서 답이. 프로펠러의 직경이 22이고 프로펠러가 회전 시 전진하는 거리가 6cm이다.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여기 있는 프로펠러 이 22인치, 센치가 아니죠. 22인치가 됩니다. 22인치의 프로펠러가 직경 한 바퀴 돌 때 앞으로 전진하는 거리가 6인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앞으로 전진하는 6인치가 이게 절대값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풍이 만약에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덜 가겠죠. 뒤에서 배면평이 불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바퀴 돌 때 더 갈 수가 있겠죠. 6인치가. 그래서 절대값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정비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배터리에 관한 문제 또 한 번 나왔죠. 이건 나머지 1, 2, 3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과도하게 방전시키면 안 된다. 배터리는 뭐 추운 날 또는 뭐 아주 더운 날, 그러니까 뭐 무리하지 않게 잘 다루면 돼요. 또 여기서 뭐 과도하게 방전시킨다, 뭐 과도하게 충전이야 뭐 원래 이제 풀로 이렇게 충전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고, 뭐 배터리를 뭐 80% 충전해가지고 뭐 안전을 위해서 80% 충전을 해서 운영한다. 이거는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운영할 때는 풀로 충전하지만 과도하게 0으로 방전시킨다든지, 이거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특성상 상당히 이제 위험하고, 그렇게 0으로 방전을 자꾸 시키다 보면은 말 그대로 셀 자체에 이제 에러가 생겨가지고 배터리 전체를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배터리는 항상 20, 30% 또는 3, 40% 이렇게 충전은 돼 있고, 보관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 시에도 그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불안정한 공기의 대기 현상이 아닌 것은, 불안정한 공기의 대기 현상이 아닌 것. 그래서 자, 불안정한 공기 하면은 일단은 대기 자체가 좀 불안정해야 되겠죠. 시정, 대체로 양호하다, 불안정한 공기, 강수, 지속성, 구름, 저군형, 기류, 거칠음. 그래서 불안정한 공기의 대기 현상이 아닌 것은 뭐 강수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성,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이제 불안정한 대기 현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강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이제 불안정한 대기 현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자, 17번 한번 볼게요. 일정 기압의 온도를 하강 시켰을 때 대기는 포화되어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 자, 일정 기압의 온도를 하강시켰을 때 대기는 포화되어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우리는 노점 온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포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가 비등점이라 그랬죠. 그렇죠? 포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물을 끓일 때 액체가 이렇게 끓어올릴 때 어느 정도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어 증기압 주위에 이런 압력보다도 더 커져서 액체 표면과 내부에서 기화되는 그런 현상, 이거는 이제 포화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일정 기압의 온도를 하강했을 때 대기는 포화돼서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우리는 노점 온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조종자 증명 받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과태료. 조종자 증명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이제 300만 원이었죠. 최고가 300이고 1차는 150만 원. 그렇죠? 1차는 150, 2차는 그럼 중간 22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차는 150만 원이다. 자,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영양력, 그렇죠? 영양력. 그러니까 양력이 0일 때 받은 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받은 값, 그렇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20번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처벌로 맞는 것은 영리 목적 사용 처벌로 맞는 것은 그래서 2번에 보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래서 요거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처벌, 이거는 원래는 이제 1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리 목적은 기체 신고, 변경, 말소 하지 않고 비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50만 원, 250만 원, 그다음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직운에 속하는 구름의 국제 기온은 수직은 우리가 이건 이제 본문에서 잠깐 봤듯이 상층은 기억에 나실까? 상층은 우리가 이제 C로 시작을 했었죠. C로 영어 이니셜이. 그다음에 중층은 A로 시작했었죠. A. 그다음에 하층은 S죠. 그렇죠? 하지만 맨 밑에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 N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수지군이 하나 있었잖아요. 수지군은 3km 이하에 있는 구름. 요게 CB하고 CU가 됐죠. CB와 CU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번이 해당이 된다. 자, 22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기체.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 기체.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기구류, 무인 비행선이 되겠죠. 무인 비행선. 요거는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안 된다. 자, 23번에 주로 봄과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과 함께 동진에 와서 따뜻하고 건조한 일기를 나타내는 기단. 이건 일단 답은 양측간 기단이 되겠죠. 대륙성 열대 기단이 되겠죠. 양측간 기단. 오호츠크 기단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북동쪽, 그렇죠? 한반도의 어떤 북동쪽에서 해양성 알렌 기단이 되겠죠. 오호츠크 기단은 그래서 늦봄이나 초여름에 어떤 높새 바람과 연관이 되는 기단이 되겠고,
북태평양 기단, 이거는 해양성 열대 기단이 되겠죠. 북태평양 기단,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적도로부터 뜨거운 공기, 해양의 습기를 포함한 기단이 되겠다. 적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름에 이제 태풍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자, 24번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사항에 관하여 틀린 것은 1번 기체 소유자는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15일 이내에 안전신고서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번에 기체 측명사진, 기체 말소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해야 된다. 기체 측명사진 이런 거.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시험하고 이제 연관이 많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어떤 신고에 있어서 신규 신고, 변경 신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가 있죠. 신규, 변경, 이전. 신규, 변경, 이전 신고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30일 이내예요. 자, 하지만 말소라든지 멸실됐다든지 아니면 해체됐다든지 기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기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꼭 15일 이내다. 말소, 멸실, 해체. 말소, 멸실, 해체는 신규하고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만 잘 알아두시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다 이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유자는 과거 사항 1번에 보면 기체 소유자는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있는 15일 이내의 안전성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거는 신고사항에 관한 틀린 부분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5번 항공안전법 제2조 25호의 다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 비행정보 내의 D등급, 4등급에서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관에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은 비행장 교통구역이 되겠죠. 비행장 교통구역. 우리가 이제 관제 공역에는 관제 공역, 비관제 공역, 그렇죠? 통제 공역, 주의 공역 이렇게 있는데 이제 관제 공역 같은 경우에는 관제구, 관제권, 그다음에 관제구, 그다음에 비행장 교통구역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주의 공역에는 이제 또 주의 공역에는 훈련 공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작전 구역, 그다음에 위험 구역, 경계 구역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지문에서 요구하는 항공기관의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은 비행장 교통구역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관 25번에 이제 어떤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관 시험이라든지 지도 조종자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끔 조종자 시험에도 이게 이제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통제 공역은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제 공역이 또 따로 있는데 통제 공역 같은 경우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비행 제한 구역, 그다음에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제한 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제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P로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행 제한 구역은 R로 시작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은 URA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하고 비행 제한 구역 P로 시작하는 거하고 R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P로 시작하는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벌금하고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 이게 있는데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할 것 같은데 이게 과태료가 200만 원이고 여기서 비행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비행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R로 시작하는 곳 여기는 벌금이 200만 원이죠.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이 더 엄중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벌금은 내도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비행 제한 구역이 좀 더 이제 엄중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자, 뉴턴의 법칙 중 토크라는 것은 관련 있는 법칙은 무엇인가요? 토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 헬리콥터에서 앞에 있는 큰 메인 로터가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기체는 시계 방향으로 기울게 되는, 그렇죠? 이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관계가 있는 거죠. 27번 볼게요.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 증명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취소 사유가 나머지 건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4번 한번 볼게요. 자격증을 분실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분실 실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관계가 없겠죠. 취소 사유가 안 되겠죠. 자, 2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500피트, 6,500피트 이하에서 발생하는 구름의 종류는 어느 것인가? 6,500피트, 요건 한 2km 정도 되겠죠. 그렇죠? 2km. 이것은 충운이다. 우리가 2km 이하가 충운이 되겠죠. 그렇죠? S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ST, SC, 충정운, 난충운, NS,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럼 요게 이제 충운에 해당이 되겠죠. 자, 29번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3번은 가정직 비행 감시, 이거는 뭐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공역을 고시할 때 어디를 통해서 고시하는가요? 공역 고시요. 이 공역 같은 경우에는 AIP가 되겠죠. 그렇죠? AIP. 왜냐하면 3개월 미만의 임시 공역이 있을 수 있고 3개월 이상의 영구 공역, 그렇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역 같은 경우에는 항공 정보 간행물 AIP에 고시한다. 31번 초경량 비행장치 자체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체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방제용 약재, 이거는 이륙 중량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방제용 약재 같은 경우에. 자, 32번 다음 중 드론 비행에 적합한 환경은,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변,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주변, 공사 중이거나 주변의 전파 방해 많은, 이런 거는 다 비행할 때 방해가 되는 부분이죠. 장애물이 없는 계활지, 이런 부분이 답이 되겠죠.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이 포함된 2등급 공역 내에서 지표면 1000피트 미만 고도 이하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최저 비행 시정 기준은, 근데 요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비행 조종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관계되는 부분인데,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 이제 시험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일단 3마일, 5,000m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관제 공역, 관제 공역은 뭐 A, B, C, D, E 등급이 있잖아요. 관제 공역. 그다음에 비관제 공역은 F, G 등급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G 등급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하는 공역이다. 이 G 등급 같은 경우에. 그래서 관제 공역 A, B, C, D, E 등급, 비관제 공역 F, G 등급. 그래서 G 등급은 모든 항공기의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하는 공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는 이제 33번 문제는 여러분들 좀 참고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에 사용할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경우가 아닌 것은 항공기 대여 사업에서의 사용, 이거는 당연히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비행장치 조종 교육 사용 시, 이것도
사용 사업이죠. 그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판매 시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요거 다 맞죠. 그쵸? 근데 요 판매 시는, 구입한 사람이 이거는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쵸? 구입한 사람이. 그래서 34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다. 다음은 비행 중 세로축으로 뱅크시킨 기체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는 것은. 여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럿들 비행사들이 쓰는 이제 용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초경량 비행장치에서는 뱅크라는 용어는 잘 안 쓰는데, 뱅크라는 얘기는 일단은 경사를 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경사를 준다. 그래서 비행 중 세로축 앞뒤가 되겠죠. 그렇죠? 뱅크 앞뒤로 경사를 이렇게 줄 경우에 기체에 나타나는 현상에 맞는 것은, 이거는 뱅크 시킨 기울어진 기체는, 기울인 기체는, 경사를 준 기체는 엔진 또는 모터가 회전하는 한 속도와 관성이 있으므로 선회를 지속한다.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36번. 비행 장치의 착륙거리를 짧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착륙거리를 짧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착륙 무게를 가볍게 한다. 접기 속도를 작게 한다. 맞죠? 다. 항력을 크게 한다. 배풍으로 착륙한다. 이거는 더 멀리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3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실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실속은 본문에서 이렇게 봤지만, 여기에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날개가 인계각을 추가하여 양력을 상실함. 날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받은 각이라 그랬죠? 받은 각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쭉 양력이, 받은 각이 클수록 양력이 커지는데 어느 정도 인계점을 지나게 되면은 양력이 작아지고 항력이 이제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양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겠죠. 완전히 항력을 받게 되겠죠. 그 인계점을 지나게 되면. 뭐 받은 각이 자꾸 커진다고 해서 커질수록 계속 양력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인계각을 추가해 양력을 상실함. 이게 이제 실속이 되겠다. 비행체 구조의 크기나 모양에 의해, 그렇죠? 구조. 이거는 유해 항력이 된다. 우리가 유도 항력, 마찰 항력, 형상 항력, 이거는 같이 이제 알아두시라 그랬죠. 무인 멀티콥터의 비행 특성이 아닌 것은, 무인 멀티콥터가 초음속 비행을 할 수는 없죠. 자, 브러쉬리스 모터 사용되는 전자 변속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자 변속기 ESC 역할은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 브러쉬리스 모터,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것은, 브러쉬리스 모터는 브러쉬 모터와 다르게 ESC가 필수적으로 장착이 돼야 된다. 이런 경우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게 되겠죠. 자, 오늘 제2회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제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 약간 이제 본문과 조금 벗어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고득점 맞는 데 이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